그러면은 우리 또 경제 읽어주는 남자 네, 교수님. 김광석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새 경제 읽어주는 남자 예. 몇만 명 되셨어요? 5만 3천 명 정도. 빨리 10만 명 가야 되는데. 근데 그죠? 여기 한번 왔다 가면 팍팍 느는 게 3천 맞습니까? 명씩 늘더라고요. 3천 명씩이요? 예. 아마 야. 제일 크게 수혜를 보신 분이 아닌가. 아니 아직 글로벌 스탁소 한 명 안 됐는데. 거기는 뭐 그럼 30명 30명 늘어요. 가입하는 네. 걸로. 네. 아, 네. 오늘도 네. 3,000명 이상 늘기를 기대하면서요. 네. 일단은 뭐 이거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유튜브 채널 보니까 예. IMF 다녀오셨어요? IMF 다녀왔습니다. 아니 IMF 어디 있어요, 근데? 워싱턴에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예, 워싱턴에 페드도 있고 네. IMF도 있고 근데 왜 월드뱅크도 있고. 근데 왜 가까이 있어요. 총재는 다 유럽 사람이에요? 그건 총재분께 여쭤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 왜냐면은 지금은 누군지 지금은 그잖아요. 국제기구 중에는 어쨌든 OECD만 거의 네. 네, 저기 프랑스 파리에 있고요. 네.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은 뭐 워싱턴에 있지 않나요? 지금은 게오르기바 네. 총재 맞죠? 예. 우리 기억나는 분은 깡드쉬. 그렇죠. 깡그리 드셔. 그죠? 우리 IMF 때 네, 네. 왔던 기억나네요. 네. 예. 그리고 기억이 정확하십니다. 또 IMF 총재 중에 그 프랑스의 그 굉장히 약간 멋쟁이였는데 여성 문제로 낙마하신 나 그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럼 이제 그 출장 가신 거 아닙니까? 아, 예. 제가 지난해에 어쨌든 IMF도 방문했고요. 네. 월드뱅크도 방문했고 또 페드도 방문해서 주요 이제 제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 이코노미스트들과 이제 회의도 좀 하고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매년 경제 전망을 하고 있지만 네. 또 경제 전망 오늘 보고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 보고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려야 되겠지만 작년 10월에 마지막으로 경제 전망 보고서 나왔었죠. 네네. 그 이후에 그 월드뱅크뿐만 아니라 IMF에서는 이 글로벌 경기 침체를 이제 쓴 저자들한테 좀 물어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제 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내용도 좀 알고 싶어서. 근데 좀, IMF 경제 전망 보고서 오늘 발표됐어요? 예, 오늘 근데 IMF 갔다 오신 거는 12월입니다. 12월에. 근데 예. 그 혹시 브이로그 같은 거 유튜브에 올라오셨어요? 궁금해요. 아, IMF 예, 생각. 브이로그를 올렸죠. 정말요? 네, 네. 경제 읽어준 남자 가면 볼 수 네.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경제 전망 보고서 오늘 나온 것부터 좀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 PPT를 드렸는데 네. PPT를 좋게 얘기했을 리는 없을 안 것 열어주신 것 같은데 PPT를 이거 말고요. 제 PPT요? 이거는 지금 경기 전망 보고서고, 네. 보고서 네, 우리- 원문과 네. PPT를 같이 주셨나 봐요. 네, 둘 다 드렸는데, 네. 어쨌든, 근데요. 네네. 결론적으로 더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우리나라는 안 좋아졌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은 어쨌든 뭐 발이 없으면 발가락으로라도 달려가야 되니까 네. 제가 일단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문 먼저 볼까요? 예, 원문 먼저 영어죠? 살펴보시죠. 원문 많이 근데 나오네요. 이 원문에서 보여지는 네. 여기 파일 혹시 보고 계십니까? 여기 전체 화면으로 파일 좀 누르면 띄워주시면 좋은데, 좋을 것 같아요. 파일 보시면 이게 원문 보고서인데요. 보고서 이렇게 생겼죠. 아이고. 여기에 이제 부제가 있습니다. 그죠? 예.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이라는 보고서에 부제가 있는데 네. 저성장 가운데 인플레이션 피킹이라는 결국 고물가와 저성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 한마디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그러니까 가까운 최악의 조합. 예, 그런 경제를 지금 거시경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 가운데 제가 하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그 장표가 여기 메인 장표가 여기 있는데 네. 한번 잠깐 설명드리면 23년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세계 경제가 2.9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네. 2.9% 성장의 의미는요. 세계 경제가 평년 대략 한 3.5% 정도 성장하거든요. 오. 그러면 3%를 밑돌면 이제 경기 둔화 국면, 그렇죠. 그리고 경기 침체 국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월에 전망했을 때는 0.2%포인트 그때보다 상향 조정했다는 뜻인 겁니다. 근데 이 보시면 선진국들도 이 보세요. 조정폭이 다 플러스죠. 네네. 0.2 플러스 조정, 선진국들도 미국도 뭐 다 플러스 상향 조정인데 한국 경제는 여기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네. 한국 경제만 0.3% 포인트나 하향 조정했어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가혹합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가장
특필된 오늘 IMF 경제 전망 보고서를 다룬 네. 수많은 경제 기사들 아니면 제가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했던 네. 그 경제 기사들 네. 뭐 그런 것들에서 이제 항상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가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는 뭐 저성장, 네. 고착화되는데 특히 지난 10월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좀 낫다 이런 전망인 거예요. 네. 그런데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한국 경제만 갖고 있는 주된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추가적인 하향 조정을 했다. 이건데 네. 1.7%로 전망했습니다. 근데 이 1.7%로 전망하게 된 0.3%포인트나 하향 조정하게 된 네. 그 배경을 잠깐 설명드려 보면요. 네. 이제 테크닉적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혹시 부동산입니까?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포함이에요? 예.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꼽은 게 바로 무역 수지 적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도 삼성전자 어닝 네네. 쇼크 일어났잖아요. 네. 엄청 빠졌죠. 이게 진짜. 무관한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경기 침체가 글로벌리 장기화된다. 그러니까 오늘 IMF 경제 전망 보고서도 24년까지 장기화된다라는 컨셉이었어요. 와. 23년은 상향 조정했지만 24년을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어우, 무섭다. 그러니까 장기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 상위 15위까지 해당되는 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80%에 해당되는 이런 품목이 다 뭘까요? 알고 계시다시피 네. 반도체,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제품, 스마트폰, 가전, PC 이게 다 뭡니까? 내구재적 소비 품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내구재 혹은 내구재에 들어가는 부품들. 네. 반도체도 대표적이죠. 그렇죠. 내구재는 아니지만 내구재에 들어가는 부품인 거예요. 그렇죠. 결국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이 있을 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죠. 네. 그러니까 투자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설비 투자 안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다 설비 투자거든요. 우리 그렇죠. 3프로 TV가 이런 랩탑을 더 멋있는 걸로 바꾼다. 네. 여기 텔레비전을 바꾼다. 마이크 장비를 바꾼다. 이게 설비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위축시키는 게 경기 침체인 거예요. 아. 그럼 설비 투자 위축 과정에서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게도 경기가 호황일 때 반도체 수요가 늘고 혹은 내구재 수요가 늘잖아요. 네. 경기가 호황일 때 필수 소비재 수요가 늘지 않아요. 맞아요. 쌀을 더 많이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일정하니까. 라면을 더 많이 먹지 않아요. 네. 근데 경기 침체 국면에서 내구재 수요는 줄죠. 그쵸. 쌀을 아껴 먹지 않아요. 필수 소비재 소비는 그렇게 크게 타격이 없기도 해요. 네. 그런데 내구재 수요가 크게 위축되는 게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 자체가 경기 침체에 더 취약한 모습이다라고 부총재께서 지적을 했어요. 이게 한 가지고요. 그 밖에 여러분 예상하다시피 세계 경제는 지난 10월보다는 좀 나아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나라 경제는 이 금융시장 불안, 채권 시장 문제죠. 네. 이 불안 문제가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더 위축시키게 만든다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부동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크게 거래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미분양 주택이죠. 우리나라가 2020년 팬데믹 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미분양 주택 건수가 대략 한 6만 호 월 6만 호씩 기록하다가 20년에 이게 급격히 줄어듭니다. 1만 호까지 떨어집니다. 야. 이때 매매 가격이 급등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부동산 매매 아파트 매매 가격은요. 네. 미분양 주택 건수 이 추이랑 거의 정확히 맞물려요. 여러분들도 미분양 주택 건수를 잘 보시면 답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렇겠네. 뭐라도 사야 되니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수요와 네. 공급의 결과물이잖아요. 네. 미분양 주택 건수는. 근데 22년 들어서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치솟는데 다시 6만 호까지 거의 왔어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더 늘어날 것 같죠. 네. 왜냐하면 현 정부와 지난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 정책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네. 모든 정책 기조가 다 바뀌었는데 네.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똑같이 유지되는 부동산 정책 뭘까요? 뭐예요? 공급 확대예요. 아. 근데 공급이라는 게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할 때도 선행 지표로 진단하는 그 지표가 인허가 건수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건설사들이 분양 사업 해보겠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뭘 해요? 국토교통부에 가서 네. 인허가를 받아요. 그쵸. 그럼 인허가 건수가 집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그 건수가 정확히 2년 후에 공급 물량으로 작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인허가 건수가 2020년까지 줄다가
21년부터 늘어나요. 21년, 22년. 이 얘기는 곧 22년까지는 공급 물량이 줄다가 와. 23년부터 늘어난다. 올해부터. 그러니까 공급량은 늘어나는데 매수 심리는 얼어붙으니까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죠.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경제적인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문제를 지적한다면 건설사들이 보통 이 분양 사업을 할 때 자금을 대야 되는데 뭐를 대요? 어떻게 돼요? PF로 하죠. 예.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게 분양될 것을 전제로 그렇죠. 깔고 네. 돈 빌려다가 분양되면 돈 갚을게 맞아요. 이거잖아요. 네. 근데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사들이 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개 기업의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서 한 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그 비중이 지금 근래 한 15년 동안 역대급으로 가장 높아요. 야. 이 한 개 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인데 결국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니까 대출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 대출, 채권 이거 어떻게 마련합니까? 금리가 높은데. 그쵸.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만의 물론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위축되는 장세에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급등했었고 유독 급락했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숙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적인 10월부터 지금 1월까지 약 3개월 지나는 동안 추가적인 부정적 요인이 등장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야, 제가 이제 또 약간 좀 잘 안 믿잖아요. 네. 기사 보니까 오늘 엄청 나왔네요, 기사가. 그 당연히 한국만 0.3포인트가 내려갔어요. 예, 그러니까 예. 진짜 가을에. 맞습니다. 야, 저 진짜 이거 깜짝 놀랐는데 한국만 이런 거? 네. 너무 진짜 충격입니다, 충격. 충격이시죠. 충격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세계 경제라는 제가 그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예, 예. 네. 자, 제가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렸을 뿐이지 데이터는 다 IMF 데이터니까 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예. 여러분 보시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지난 21년 10월에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가 그래도 코로나19 충격 이후에 탄탄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전망했어요. 네네. 그리고 3개월 후에 전쟁이 발생했죠. 네. 이때까지만 해도 전쟁이 장기전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소폭의 하향 조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22년 10월에 네. 여기까지 끌어내렸죠. 야. 그랬다가 2.7%로 전망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네. 근데 23년 1월에 0.2% 포인트를 다시 상향 조정한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상향 조정하게 된 계기는 지난 10월부터 1월까지 중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특히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네. 이게 반영되면서 이 성장률이 상당폭 상향 조정된 거고요. 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러피언 국가들이 생각보다 설비 투자나 소비자들의 소비가 탄탄하게 유지된다라는 사인들을 발견한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전망치가 아닌 10월, 11월, 12월에 해당되는 실적치를 추가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경제가 이렇게 상향 조정되는 거, 전망치를 상향 조정시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야. 우리만 빼고 우리만 빼고. 다들. 네. 네네. 미국 경제나 신흥계도국 경제를 좀 먼저 보여드리기 앞서서 그러면 지금 IMF가 전망한 네. 2.9% 이 성장률 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것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한국 경제 성장률 1.7%는 어떤 의미일까? 네. 제가 여러분께 좀 쉽게 네. 이해 가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네. 1980년 이후로 이게 IMF에서 제공하는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다 모은 게 이거예요. 네. 제가 그냥 그래프로만 표현했을 뿐이지. 근데 1980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래요. 세계 경제가 역사적으로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죠. 네. 오일 쇼크에 따른 충격, 또 IMF 외환 위기, 네. 글로벌 금융 위기,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런데 여기서 IMF 외환 위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때 마이너스 5.1%.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가장 충격이에요. 네. 러시아만큼이나 전쟁의 충격에 비유할 만큼의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 위기 맞지만 세계 경제적으로는 위기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더 그렇게 싫어요, 진짜. 이해를 우리만 해주시고요. 근데 어쨌든 이 위기급에 해당되는 성장률 네. 이거를 제외해놓고 보면 2.9% 23년 성장률은 거의 제일 낮아요. 더 낮은 경우도 있긴 있어요. 92년, 예, 3년 정도? 있는데 거의 제일 낮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의 제일 낮은 경제 위기는 아니지만
경기 침체 국면에 해당된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나라 성장률 1.7%. 네. 자, 저는 뭐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그래도 1.9%로 제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11월 들어서 KDI가 1.8%로 내려잡았어요. 네. 그리고 한국은행이 1.7%로 내려잡았어요. 네. 12월에 기획재정부가 1.6%로 와. 내려잡았어요. 자, 근데 IMF는 1.7%로 잡은 거예요. 어쨌든. 네. 근데 1.6이든 1.9든 상관없이 네. 지금 1%대 성장률, 네. 이 성장률의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이 중에 하나는 맞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렇게 가정하고 가는 게 맞겠죠. 네, 네. 그러면 1.5에서 1.9에 해당되는 이 성장률의 의미를 한번 말씀드리면 역시 우리나라 경제 1960년 이래로 네.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겪었던 게 4번이에요. 네. 1980년 오일 오일 쇼크에 따른 쇼크. 충격. 이때 우리 경제가 이 마이너스 1%대 성장했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 1998년 네. IMF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1% 역성장. 네. 그리고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이때 우리나라 플러스 성장했어요. 와. 0.8%예요. 군계 일학이. 예, 그래도 이건 경제 위기라고 우리는 호칭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 팬데믹 경제 위기. 네. 2020년에 역성장 마이너스 0.7%. 근데 이 4번을 제외해 놓고 보면 네. 23년 경제 성장률 1.7%가 네. 가장 낮아요. 와. 이건 전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의 관점에서 그렇다고 제가 과도한 위협을 가지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경제 위기는 아니에요. 경제 위기라고 호칭을 하려면 역성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아무리 낮아도 한 0.5에서 0.9 사이 정도는 돼야 그쵸. 우리 경제가 경제 위기다. 뭐 정말 움푹 패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에 명확한 정의는 없어요. 경계가 모호한. 예, 경계도 모호하고 그것을 몇 퍼센트 이하면 경제 위기다 이렇게 정의 내린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정의를 채택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만 네. 다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니까 그 잠재 성장률을 밑돌면 경기 둔화 혹은 침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경제 위기는 역성장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니까 그렇죠. 이건 말 그대로 경기 침체라는 것이고 제가 뭐 많은 영상들에 이제 출연하고 방송에도 출연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네. 공포감을 조성한다, 공포 마케팅한다 자꾸 그러시는데 저의 전망치가 제일 높아요. 그러네요. 왜냐면 IMF가 있었는데 추월했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1.9% 전망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1.9%도 경기 침체라는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네. 이 23년 경제를 실물 경제 관점에서 네. 경기 침체로 보자.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과도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경제 위기는 역시 아니니까 네. 경기 침체라는 것, 좀 어려운 저성장 국면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자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일단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인정하고.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 책을 또 쓰셔갖고 네. 책 제목이 그레이트 리세션 2023 경제 전망인데 맞습니다. 그렇게 쓰신 저자로서 네. 글로벌 경제 침체 진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뭐 저도 이제 글로벌 경기를 좀 뭐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글로벌 경제가 어쨌든 23년에도 네. 그리고 24년에도 네. 저성장 고착화되는 흐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경제가 어떨 것 같다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숫자 하나로 얘기가 끝나니까 그쵸. 그 숫자가 경제 성장률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그러면은 2.9% 올해가 내년은 3.1%. 어. 이 정도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국면인 거예요. 다만 IMF에서 경고한 게 뭐냐면 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다시 팬데믹으로부터 온전히 뭐 리오프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또 그 상황이 번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또 의료기관의 보급 정도가 현저히 낮아요. 인구에 비하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의료기관이 풍부한 나라가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하는 모습이고요. 전쟁이라는 변수가 아직도 있지만 이게 더 확산되거나 격화되거나 지금은 뭐 조금 전쟁이라는 이슈가 사라지는 것 같은데 이게 다시 고조되거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리오프닝이 또 제기되면서 실제 리오프닝 중국을 비롯한 리오프닝이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수요가 폭발하면 물가가 다시 치솟는다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그럴 치솟는다든가. 수 있죠. 그럼 물가를 못 잡을 경우 어떻게 될까?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나름 피킹하고 있는데 정점을 찍었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정점 아닌가 보다라는 그런 사인들이 만약에 국제 유가가 다시 돌아가. 네. 그러면 이 금리 인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계 경제를 더 억누르는 거죠. 이런 위험 요인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런 시나리오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관찰하라라고 좀 권고하는 조언하는 그런 메시지도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또 전망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교수님도 네, 네. 그러면은 정확하게 전망은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투자자들에게는 이러니 이렇게 대비를 하라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 또 만약에 저희가 정부의 경제부처 사람들이에요. 네. 뭐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거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이걸 네. 어떻게 하면은 저성장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일단 IMF도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만 네. 저도 사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제 기억에는 2달 전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절대 선언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절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책을 비판할 때는 항상 그 정치색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 계셔서 안 절대 그렇더라고요. 오해하지 말아 주실 걸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왜냐하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교통요금 네. 이런 거 올리면서 난방비 문제 지금 심각하잖아요. 네. 지금 이걸 올릴 때인가 근본적인 생각을 저는 해보자.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 올리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지금 올릴 땐 올려야 됩니다. 그러나 네. 지금 현 정부의 주된 경제정책 방향이 네. 공공기관 네. 혹은 이제 공사, 에너지 공기업 네. 이들의 경영 정상화잖아요. 적자 문제 해소잖아요. 네네네. 근데 가격을 올림으로써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 미수금 9조 원, 한국가스공사. 네. 이걸 해소할 방법이 뭘까요? 가격을 가격 올리는 올리는 수밖에 거죠. 없어요. 네. 거의. 가격 올리면 단번에 해결돼요. 그쵸. 왜냐하면 이거 공공재니까 네. 가격 올린다고 소비가 줄지 않아요. 그럼요. 독점적 품목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쵸. 뭐 예를 들어 자동차 가격이 갑자기 2배로 오르면 그거 안 사고 다른 제품 사면 되잖아요. 그쵸. 외제차 사는. 근데 가스요금, 전기요금, 교통요금 올리면 난 어차피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는 사람인데 교통요금 올려버리면 안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물가 잡을 땐 물가 잡아라 이거예요. 네. IMF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22년, 23년 이 거시경제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물가인데 네. 그리고 그 물가 잡겠다고 고금리를 채택했는데 이 물가 잡는 일에 반하는 일을 해버리면 네. 금리를 더 올려야 돼요. 글로벌리는 어쩌면 이 인플레이션의 피킹을 이미 완수하고 마무리되는 과정에 돌입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만 23년에 뭐 1분기는 쉬어간다고 하지만 2분기부터 가스요금 또 올리고요. 네. 전기요금 또 올리고요. 대중교통요금 또 올리고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이 반영된 제품 가격, 이런 것들이 반영된 인건비, 이런 것들이 반영된 서비스 가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 물가를 잡는데 놓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만 물가 잡는 일을 더디하게 되면 그러면 재정 정책은 물가 잡는 일에 관심 없이 이 정부의 혹은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통화 정책 네가 맘대로 물가 잡아라라고 시키면 금리 더 올리라는 말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럼 금리를 우리나라만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만들게 되면 기업들이 신규 투자합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기업들도. 그렇죠. 신규 투자 못하고 고용 위축되고 소비 심리 위축되고 계속 경제가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잡겠다고 총력을 다해야 될 때는 재정 정책과 이 통화 정책이 한 방향으로 만나서 어쨌든 물가를 잡고
그리고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이거나 재정 건전성 챙기거나 이런 노력을 이제 할 필요가 있는데 정말 정책 방향 중에 23년 하반기에 있을 예산을 23년 상반기에 미리 집행하겠다. 정말 이게 맞는 말인가 생각을 합니다. 약간 물가를 자극하는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네네.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왜 병 주고 약 주죠? 병을 너무 주지 말아야 된다.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무 이런 정책 기조가 지금 이 23년의 시국은 어쨌든 물가를 잡는 일인데 네. 물가를 잡고 나서 나머지 일을 해야 되는데 금리는 올리고 전기요금도 올리고 그럼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보다 더 심각한 곳은 유럽이나 예. 그런 데인 것 같아요. 거기는 뭐 그냥 아예 가스비 연동해서 그냥 전기료를 이만큼 올려버려서 예. 그런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럽 같은 나라들도 22년 그렇게 어려웠었던 게 그거고요. 그나마 유러피언 국가들 영국 제외하면 다 상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물가의 정점 피킹을 찍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시대를 개인적으로 역행하는 게 아니고 절대 정치적 의견이 아니고요. 이제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 네. 적자 경영 해소 이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가 그걸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왜 지금이냐 이거. 그렇죠. 왜 지금 한파가 불어닥치는데 난방비 걱정하게 만드는. 근데 이게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도 고민할 게 많지만 우리 거시경제를 논할 때 여러분 난방비 오르면 누가 힘들까요? 서민이요. 여러분 소득 분위별로 상위 20% 5분위 네. 그리고 하위 20% 1분위 네. 가구별로 전체 소득에서 에너지 지출에 차지하는 비중 네. 헤아려 보면 네. 하위 20%는 11%가 넘어요. 근데 상위 20% 네. 5분 1은 2%예요. 그러면 음. 난방비 오르면 누가 힘들어요? 소득이 저소득층이 없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어려운 국면에서 이렇게 난방비 올리고 이 교통요금이나 전기요금도 같은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렇죠. 필수재적 소비 지출에 해당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제가 없어요. 전기요금 오르면 다른 걸 이용할까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이 대중교통 요금 오르면 자가용 끌까요? 대체제가 없는 품목인 거예요. 독점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역에서 가격을 이렇게 이런 시점에 올려버리니까 올릴 계획을 또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건전한 성장을 좀 막는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 그래서 IMF도 이번에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잡을 때는 그것에 집중하라. 총력을 다하라. 그런 문구를 이미 남겼습니다. 그런 조언을 우리는 그냥 기사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잘 참조하고 정책적으로 우리 같이 반영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분위기 바꿔서 미국 경제는 어떻습니까? 미국 경제요. 예. 미국 경제 전망치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글로벌 미국 라이브. 경제. 자 보시면 21년 10월 약 1년 좀 전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나름의 고성장을 유지한다 이렇게 전망했었어요. 그리고 22년 1월에 전쟁의 충격으로 하향 조정했죠. 네. 그리고 22년 10월까지 이렇게 또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1.6, 1.0%로 전망했다가 23년 1월에 다시 상향 조정했어요. 그죠? 1.4%. 이 상향 조정한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 때문에 네. 미국 경제는 어쨌든 상향 조정됐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FMC 회의를 앞두고 관심 많이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금리 결정에는 그러니까요. 어떤 변수가 될까? 그러면 네. 지금 경기 침체라는 면에서는 예상보다는 마일드한 침체네. 네. 미국 경제 관점에서 라는 거죠. 그럼 마일드한 경기 침체라고 한다면 금리를 동결할 요인이 상대적으로 어때요? 없죠. 없어지는 네. 거예요.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해도 되는 요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적어도 경기가 망가질까봐 그렇죠. 금리 인상을 주저할 필요는 없는. 그렇죠. 물가만 보면 되는. 그렇죠. 이제는 물가만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물가를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재밌는 게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이를 보시면요. 네. 갈수록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가요. 그 23년 지금은 기존에 전망했던 것보다 이 높은 물가가 계속 글로벌리 유지된다 이런 흐름이에요. 네. 근데 나름 이 인플레이션은 정점 찍고 떨어지는 거 확실합니다. 정점은 맞아요. 자, 그런데 근원 물가를 볼게요. 네. 근원 물가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레벨업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점선 자체가. 그러네요. 근원 물가가 안 잡힌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제가 제 채널에서도 그 부분을 좀 강조했었는데 IB뱅크와 연준 혹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그러니까 IB뱅크와 중앙은행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같은 현상을 놓고 오. 달리 해석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이제 이 컵에 물이 있는데 네. 제가 반 정도 마셨어요. 네. 물이 반 마셨고 반 남았어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 남았는데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반밖에 안 남았어. 반밖에 안 남았네. 저는 어떤 생각 드세요? 아직 반이나 남았네. 반이나 남았네.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방송을 하시는에도 불구하고 네. 같은 현상을 놓고 달리 해석하시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이 물가 상승률도 정점 찍고 많이 떨어져 준 거 사실이에요. 네. PCE도 마찬가지, CPI도 마찬가지. 그런데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졌다, 정점 찍었다를 강조하는 게 IB예요. 근데 연준은 아직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려면 멀었다. 아직 멀었다. 동상이몽인 거예요. 네. 역시 또 이런 같은 물가 상승률 실적치를 놓고 다른 상상을 하듯이 또 물가의 실적치의 그 구조적인 모습을 보고도 다른 해석을 하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한번 이 부분 설명해 봐 드릴게요. 시장은 굉장히 낙관하죠. 네. 시장이 낙관하는 이유가 가장 대표적으로 뭘까요? IB 뱅크들이 그 낙관론을 많이 퍼뜨리고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그게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연준은 계속 경계감을 주죠. 그쵸. 아니야. 네. 계속 올릴 거야. 그럼 왜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지를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의 실적치를 갖고 다른 판단을 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역시 또 이것까지 보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네. 이게 물가 상승률이 지난 6월에 9.1%를 찍었잖아요. 미국이. 그것을 구성하는 항목별로 보면 기여도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너지 물가가 3%. 네. 그 3% 포인트예요. 네. 기여도니까. 그리고 식료품 물가가 1.5% 포인트. 이게 차지하는데 나머지가 근원 물가인 거예요. 자, 그런데 11월, 12월까지 많이 안정화되는 흐름인 거 맞아요. 네. 그런데 뭐가 많이 떨어져서예요? 에너지와 상품. 식료품 물가. 네.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료품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 품목을 근원 물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원 물가는 거의 안 떨어졌어요. 근데 근원 물가 중에서도 근원 제품이 있고 근원 서비스가 있는데 네. 근원 서비스 가격은 더 올라요. 올랐어. 자, 이걸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또 추가적으로 드립다운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근원 물가 가지고만 해석해 볼게요. 네. 근원 물가 중에서 상품 근원 물가 그리고 서비스 근원 물가가 있는데 그 서비스 근원 물가를 또 쪼개면 주거 서비스와 비주거 서비스로 구분이 돼요. 네네. 그래프 이제 이해하시죠? 네. 보시면 상품 근원 물가는 상당한 수준으로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주거 서비스든 비주거 서비스든 상관없이 이 서비스에 해당되는 근원 물가 상승률은 계속 고조되고 있어요. 그러네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IB는 물가 상승률의 실적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더 주목하는 모습이고요. 연준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 근원 물가에 더 주목하고 있고 이 근원 물가는 결국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이걸 판단하는 것인데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안 잡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근원 물가잖아요. 그쵸. 근데 특히 서비스 물가가 왜 이렇게 계속 치솟을까요?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아직 안 떨어져서예요. 아직 안 떨어졌고 이 서비스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그 비용이 뭘까요? 주거비. 서비스 주거비도 있지만 네. 저기 인건비, 뭐야, 아니겠습니까? 예, 임금. 제품의 경우에는 원자재나 다른 나머지 품목의 가격이 많이 비용이 네. 반영되겠지만 이 서비스의 영역에서는 인건비가 거의 지배적이죠. 그렇죠? 그렇게 특히 법률 서비스 해보세요. 그럼 변호사에 대한 인건비가 네. 전체 비용의 절대적인 비중을 거의 차지할 나죠. 극단적인 사례지만 네, 네. 마찬가지 금융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미용실도 마찬가지. 미용실도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네. 결국 앞으로 이런 재화 가격이 원래 순서가 이래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3개월 후에 수입 물가가 오르고요. 수입 네. 물가가 오르면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올라요.
그리고 이 재화 물가가 오르면 나중에 서비스 물가가 올라요. 아직 멀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반영되니까 연준은 이번 FOMC도 저도 이제 제 채널에서는 잠깐 홍보 멘트를 드리면 즉시 분석을 항상 해드리거든요. 어우, 저희 라이브로. 예,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된 즉시. 와, 새벽에. 이제 오늘 이 IMF 경제 전망 보고서도 발표 즉시. 와. 예, 물가 발표 즉시. 네. 즉시 분석을 제가 해드리고 있거든요. 어우, 또 새벽에 또 기대하십시오. 새벽에 그냥 날 얼굴로 그냥 네. 머리도 못 감고 그냥 너무 말씀드리는데 좋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베이비 스텝에는 저도 무게를 둡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것이 그 FOMC 회의록에 ongoing increase라는 단어, 앞으로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 표현, 이 문구가 사라질까?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거든요. 네네. 캐나다처럼 이걸 없앨까? 네. 아니면 미국은 아직도 ongoing increase를 강조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요. 지금 시장의 기대는 여기서 마감, 베이비 스텝 그리고 끝. 네.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럼 만약에 ongoing increase라는 이 문구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 그리고 기준금리 계속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종류의 발언은 시장의 낙관론을 깨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근데 만약에 FOMC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오늘 IMF 경제 전망과 함께 믹스해서 본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혹은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안도를 하니까 네. 물가라는 측면을 더 고려할 텐데 특히 이 서비스 물가를 더 중심으로 볼 거예요. 근원 물가를 중심으로 볼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서비스 물가, 근원 물가는 아직 안 잡혔으니 기조적으로 물가가 안정화된 건 아니고 급등락이 심한 에너지 가격 또 소위 말하는 식료품 가격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국제 유가 오르면 다시 에너지 가격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기조적으로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파가 닥쳐가지고 식료품 물가가 또 올라요. 그러면 기조적으로 잡힌 게 아니니까 다시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역시 연준은 우려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장의 낙관론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낙관론만으로도 그 기대감만으로도 돈은 이동하거든요. 기대감만으로. 그러니까 23년 1월 달에 주가가 상당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 기대감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그렇죠. 있어요. 근데 기대감을 깨버리는 연준의 그런 뭐 네. 와해 같은 이런 성격의 어떤 발언, 연준 의장의 발언 혹은 그 FOMC 회의록의 그 문구 그런 것들을 여러분 먼저 좀 가정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좀 시장에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가정하시고 투자에서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일정 부분 각오를 하는 거죠. 또 각오하자. 시간이 또 다 돼가지고 네. 오늘 못하신 말씀들이 있긴 한데 네. 이거는 또 어디 가면 저희가 또 들을 수 있죠. 네, 경제 읽어주는 네, 남자. 경제 읽어준 남자 경기 아셔서 읽어준 남자. 네, 네, 오늘 채널에서. 또 못다 하신 얘기들 좀 제가 있는데 제 상표권입니다. 네, 그쪽도 그 채널 가셔서 경제 읽어준 남자 채널 가셔서 네, 네. 내용 추가로 더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 또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이었습니다. 저희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여름 특별한 인사이트로 우리를 놀라게 했던 임형록 교수. 그럼 안쪽에 쓸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겠죠. 그렇죠. 돈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인프라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반등은 없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종전이 언제 될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벌써 우리 예상 밖으로 길어졌어요. 전쟁이 언제 끝날 것 같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결론적으로 전쟁이 끝나냐고 물어보면 안 끝납니다. 오래 갈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평택 이하 쪽으로는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수도권도 안 좋은 상황인데 평택 이남 쪽은 더 안 좋으니까. 그가 미리 본 2023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잔인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진실이니까요. 200분의 관객과 3시간 동안 이루어질 질의응답. 운이 좋으시다면 임형록, 김프로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의 기회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3프로TV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신청하세요.